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8,350원, 지난 2년 동안 거의 30% 인상, 과속했다. 대통령도 인정은 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인데 그래도 올려야 한다, 더 올리면 큰일 난다, 동결하자, 심지어 내려야 한다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합의의 수준을 넘어서서 나라 전체 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상징처럼 돼버렸습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3698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자, 최저임금, 이 복잡하고 심오하게 얽혀있는 이 문제를 토론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사회연대 포럼의 정용건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 조성주 노동협력관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저임금 논의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과속 인상이, 현재는 속도 조절론이 핵심입니다. 직설 제작진인 신미연 PD가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시고 토론 이어지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과연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까요? 원래 공약대로 10,000원? 동결? 아니면 인하? 2년 전만 해도 최저임금 1만 원이 대선 후보 5명 모두의 공약이었을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듯 보였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보니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수가 적지 않아 더욱 큰 문제입니다. 2분 위에 있던 자영업자분들이 1분 위로 밀려나고 있고 결국 가게 문을 닫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받는 청년 알바생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알바에서 잘리거나 원래 둘이 하던 일을 혼자 하게 되면서 업무량과 강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최저임금 올리기에 박차를 가하던 정부도 슬금슬금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기 시작하더니 지난 5월 9일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에서 대통령이 직접 내년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시금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은 이미 여러 기관과 언론에서 수차례 언급된 바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속도 조절론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올리긴 올릴 건데 조금만 올리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지난 2년간 29.1%나 올렸으니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최저임금을 내리겠다는 말인 걸까요? 자, 들어보셨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제작진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최종적인 질문을 아예 그냥 핵심적으로 딱 그냥 해버렸습니다. 최저임금 내년도에 동결해야 되는 겁니까? 인상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극소수긴 하지만 인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전망입니다. 오늘 저 전문가들 세 분 모셨으니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복잡한 얘기보다 좀 직설적으로 좀 결론부터 좀 여쭙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한테 제가 먼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 말이죠. 최영호 고문님, 네. 최저임금 이제 시한이 다가왔잖아요. 내년도 네. 거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그렇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인상해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 아니다, 인하해야 된다. 셋 중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좀 여쭤보면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아니면 하실 수 있습니까? 해야죠. 그럼 딱 한마디로 해보세요. 예. 골라보세요. 인합니다. 인하를 하셔야 된다. 최영호 고문님은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인하해야 된다라는 좀 논리 피신다는 거고, 조성주 특보는 어떤 입장이세요? 전 조금 다른데 저는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해서 네. 좀 소폭 인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 예, 예. 자, 그럼 어찌 됐든 세 단어 중에 하나 골라라면 인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도의 문제이고. 네네. 자, 인하해야 된다. 인상해야 된다. 정 위원장님은요? 예, 저는 뭐 논쟁이 그동안 많았고 이제 올해 아마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 결론이 나리라 생각하는데 예. 물가 상승률하고 경제 성장률 이 수준에서 큰 무리 없이 뭐 마무리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인상? 그렇죠. 동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물가 상승률도 최소한도로 최저임금이 커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뭐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뭐 경제 성장률을 뭐 지칭할 수도 있다고 봤을 네. 때는 그 언저리에서 뭐 생각보다는 올해는 원만히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이시네요. 예. 정리하자면 예. 소폭 인상, 아예 인하까지 의외로 동결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없으시군요. 자,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샵 3698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제 온 국민이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반영하면서 또 새로운 질문들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왜 인하해야 된다, 왜 소폭이라도 인상해야 되냐라는 이제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좀 해볼 요량입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먼저 최저임금 내년도 결정해야 된다는 게 언제 어떻게 누가 이런 거 좀 사실관계 좀 따지고 가겠습니다. 조특보한테 좀 여쭤봐야 네. 되겠다 먼저. 최저임금 이게 뭐 결정하는 게 무슨 시한 같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8월 말로 알고 있죠? 그 아니,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죠. 예, 여기에 예. 노사 그다음에 공익위원회 들어와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네. 보통 이게 6월 말까지입니다. 뭐 올해는 아마 6월 27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6월 말이 원래 시한인데.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보통 그간 이제 일종의 안 좋은 관례죠. 뭐냐면 항상 노사가 넘겼죠? 늘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해야 되는 시한까지 결정을 못 하고 예. 넘기면 원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거기서 결정을 해서 노동부 장관 노동부에 보내면 예. 고용노동부에 보내면 장관이 8월 5일날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못 넘기고 네. 이제 중간에 공익위원들이 정하고 이제 장관이 8월에 정하는 이런 게 이제 반복되어 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6월 말이 아니라 8월에 결정 공식 액수는 8월에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법정 시한 넘기는 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워낙 다반사로 일어나다 보니까 법정 시한 넘기는 게 뭐 대수냐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기는 해요. 자,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번 6월도 넘어가겠군요. 지금 저는 분위기로는. 올해는 의견이 뭐 분분한데 저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왜냐면- 이제 8월까지 또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경영계 쪽에서는 지금 지역별 차등 적용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까지 예. 들고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인상액을 뭐 동결할 거냐, 소폭 인상할 거냐, 아니면 대폭 인상할 거냐 이걸 넘어서 지금 아예 이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예. 어제 아마 이제 야당 제1야당의 전 총리를 역임하셨던 분께서 외국인한테는 뭐 예를 들면 임금을 차등 지급하자 얘기까지 나오니까. 예,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의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위원회 이제 의제가 다 올라오게 될 예, 가능성이 예. 크니까 그러면 아마 6월 말까지 그것들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크게 보면 올릴 거냐 내릴 거냐인데 경우의 수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수십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인 6월 말을 지키긴 올해도 어려울 거다라고 조특보가 저렇게 전망하는 거 보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뭐 깔끔하게 6월 말에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뭐 저 어찌 됐든 올해 안에 정리해서 내년 거 결정하는 거니까요.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최영호 고문님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왜 동결도 아니고 이렇게 과격하게 인하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제 개인 이게 의견이십니까? 아니면은 시장의 뭐 의견? 개인 의견이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소신이시다. 소신입니다. 예. 이제 아까 조성주 협력관이 말한 것처럼 제도 개선이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단년도를 가니까 이 경영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금 진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엄중한 경제 위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3년 내지는 뭐 길게는 5년까지를 어느 정도로 올린다고 분명히 노사간에 합의를 하고 그 상태에서 내년에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그럼 이건 자동으로 2%에서 9% 정도가 지금 임금이 인상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상 임금 요인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경제 성적표들이 네. 굉장히 지금 나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뭐 3년 동안에 우리가 그러면 뭐 10%를 올린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 엄중한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하를 해서 진짜로 이 경영 자영업자라든가 사회적 이런 대타협을 분들이 이뤄서 가자. 네, 그래서 조금 활기를 다시 찾는 부분. 그렇다고 뭐 이걸 다 한 해만 뭐 동결해서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저는 뭐 내년도 동결만 딱 합의가 된다면 거기엔 반대합니다만은 네. 전체적 큰 그림을 놓고 이제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는, 그래서 단연간 협약을 좀 해주고 아하. 그렇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지금 뭐 많이 이 논쟁이 되고 있는 주유수당 이런 부분들도 네. 같이 잘 묻어서 갈 수 있는 큰 그림을 좀 그려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지금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진단하고 계시니까 좀 해법도 좀 다르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중소기업들의 80%는 동결 내지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관계는 맞죠? 맞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자, 중소기업의 80% 정도가 내년에는 최저임금 동결 내지는 인하해줘야 된다. 인상 얘기는 없어요. 사장님들은 저렇게 나오신다는 얘기인데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노동계 한 축에서는 뭐 대통령 공약을 지켜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뭐 작년하고 올해 최저임금을 29.1%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속도 조절 논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동결할 수는 없고, 특히 뭐 임금이라는 게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깎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건 뭐 임금 깎는 거는 정말 나라가 정말 IMF 구조조정 이런 정도의 위기에 뭐 봉착되면 또 모를까. 특히나 이제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 어려우면 더 어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노동자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은 동결이나 깎는 것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대신에 한마디로 좀 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그 그런 대신에 입장이시네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영세자영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들, 좀 더 파격적인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이라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은 좀 논의가 아쉬움이 많았다. 재작년은 대선 끝나고 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좀 많이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논의할 때는 사실은 전년도에 올린 경제학적으로 성수 효과가 있는 구조, 거기서 올릴 때 뭐 차등지급이라든지 지역별이나 업종별 차등과 관련된 요구와 관련된 이런 토론들, 그다음 전년도에 올린 것과 관련된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분석들,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작년에 10.9%를 올리든 몇 프로 올리든 했어야 했는데 작년에 그 논의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외로 빨리 끝났습니다. 최저임금 협의가요. 네. 후다닥 끝났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으니까 그런 이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들이 하반기부터 내내 해가지고 올 상반기까지 지금 전 국민적으로 특히 가난한 아빠 세대인 자영업자와 가난한 아들 세대인 알바 세대들이 이 얼들의 전쟁을 붙게 만들고, 거기다 정치권이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붙으면서 논쟁이 격해졌는데요. 올해는 시간을 넘기더라도 지적됐던 사항들, 네. 차등 적용과 관련된 지역별 또는 뭐 업종별로 차등 지역과 관련해서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해서 답은 줘야 된다. 그것도 논의 안 하고 그냥 넘겨가지고 또 논쟁 속으로 빠뜨리지 말고 논의해서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중앙에서도 이제 차등 지급하자고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또 환경연에서도 뭐 그런 유사한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난다 했는데, 그러면 어느 업종을 할 것인지 제출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책임 있게 제출하면은 논의되겠죠. 그런데 저는 누구도 어느 업종은 차등해달라 하면은 우리 업종 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차등 지급 문제는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저희가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 한꺼번에 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신 거죠. 예. 대담을 통해서 예. 10,000원 공약 못 지킨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하신 거 맞죠? 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씀도 하실 거예요. 네, 맞죠. 그다음에 경제가 감내할 수준도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를 여쭤보려고 그래요. 민주노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원 달성해야 되겠다고 나오고 있고, 이거 안 되면 총파업하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자, 이거 그냥 협상을 위한 어떤 압박용입니까?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뭐 민주노총이 다른 주장을 하면은 뭐 민주노총에 구성하고 있는 영세 노동자들한테 공격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연신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수차례 토론했지만 지급하는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처지, 그다음에 받는 알바생들, 노동자들의 처지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받는 알바하는 노동자들, 대학생들 물어보니까 자기가들 봐도 근로시간만 줄고 실질적으로 내는 게 없더라. 금액은 넉지 않은 이런 구조다. 노동 강도가 세지고 이런 예. 구조 속에서 자꾸 쪼개기 알바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생들도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목소리가 대표자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든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분석한 내용을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셨지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1만 원 공약 달성은 어떤 형태로든지 달성하겠다는 거는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현실적이지 않은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예. 뭐 대답하시기 물론 곤란하시겠죠. 왜냐하면 민주노총 출신이시고 노동계를 항상 대변하시기 때문에 노동계의 요구가 무리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대신 그렇게 좀 해석하는 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특보님 전문가시니까 지금 현재 8,350원이잖아요. 네. 8,350원이 만약에 9,000원 이상이 되고 10,000원 공약에 우리가 얽매인다 그러면 몇 %를 더 올려야 됩니까? 지금 8,350원 그냥 산술 이건 단순한 뭐 전문가가 아니라 산술 계산입니다. 10,000원까지 가려면 지금 원래 뭐 또 두 자릿수인가요? 그렇죠. 원래 그러면 이제 두 자릿수를 한 2번 정도 해야 두 자릿수를 2번. 예, 그 정도 해야 지금 이제 한 대충 산술적은 10,000원에 가겠죠. 네네. 뭐 대통령도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무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그 얘기를 그럼 논의는 좀 피하도록 좀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8,350원인 현 상태에서 소폭 인상을 주장하셨거든요. 네. 왜 동결이 아니라 소폭 인상입니까? 상징적입니까? 동결은 인하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동결이 동결되면 왜 인하예요? 물가 인상률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인들도 올해 연봉 동결 이러면 사실상 삭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동결은 소폭 인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으로 동결이 된다면 아무리 물가 상승률이 낮아도 단 1% 2%라도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이 뭐 2%대라고 그래도 그렇죠. 그만큼 까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하의 효과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건 이제 그런 식의 얘기인 건데 예. 저는 뭐 어쨌든 소폭 인상을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소폭 인상은 현재 구조에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거나 소폭 인상을 하더라도 제가 보는 문제는 최저임금이라는 건 원래 아래쪽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 최저임금 구조는 저는 이제 한국에 조금 문제 있는 임금 체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작년, 재작년 논란을 했던 상여금, 산입범위 논란, 최저임금에. 네. 그러니까 연봉 6천을 받는데 내가 그 사람 그 노동자가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돼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밀려서 올라가서 전체 연봉이 막 5천, 6천, 7천 받는 분들도 최저임금 영향 때문에 같이 막 밀려서 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 산입범위 문제.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15시간 미만의 좀 이따 한번 다루겠지만은 초단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주 15시간 미만의 노동자들은 아예 주휴상을 못 받기 때문에 네. 똑같은 최저임금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기존에 20시간짜리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썼으면 이 사람을 주휴상을 안 주기 위해서 아하. 15시간 미만으로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죠. 자,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주휴수당 말씀하셨고요. 복잡한 임금 구조 체계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이거 최저임금 문제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니까 이거 잠시 뒤에 제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찌 됐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폭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게 네. 사실상의 동결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제도만 개선한다면 조금 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도만 개선된다면 근데 전제 조건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속도 조절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과속이니까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과속이 문제가 아니라 신호 위반이 문제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 예.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그럼 산입범위하고 주휴수당 문제나 이런 것들을 첫 해, 두 번째에 같이 먼저 정리해가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신호가 이제 과속이 아니라 이 신호를 순서를 안 정하고
순서대로 안 하고 예. 순서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꾸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순서의 문제이지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 네. 그러나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과속에 인상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최저임금 인상이 방향이 틀린 게 아니라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어디로 갖고 가냐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 고모님의 핵심은 뭐예요? 최저임금의 제일 핵심적 논쟁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네. 고용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계비가 지금 올라오고 지금 물가 상승률 1%도 안 됩니다. 경제 성장률 뭐 2% 초반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임금 그런 베이스가 있는데 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을 되니까 저임금 뭐 노동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지금 퇴출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한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은 임금이 상승돼요. 합해 놓으니까 좋게 보이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뭐 저희도 계산해보고 뭐 하지만 최저임금이 지금 현재 고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들은 한 27%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뭐 일자리가 나빠진다. 그게 100%건 아니고요. 최저임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고용 감소는 맥시멈 27%가 예, 되니까 구체적인 계산법을 제가 여쭤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에 29.1% 정확하게 최저임금이 29.1%가 올랐는데 최 고모님 계산에 따르면은 27%의 고용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선의로 시작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27%의 고용 감소로 이루어지는 주범은 최저임금의 과속이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최 고모님은 과속 인상 속도가 과속이었다는 얘기고 조 특보님은 과속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잘못돼서 생긴 문제라고 이 본질적인 의문들을 과속을 할 수밖에 없던 게 지금 저는 조성주 협력관하고 100%저 의견을 같이 하거든요. 같은 뜻입니까? 그런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과속을 할 수밖에 없죠. 성과를 내야 되니까.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그 큰 제도 개선이 진짜 예. 선행으로 가야 되고 아까 조영금 위원장님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지만 이거 뭐 실사를 하던 전수조사를 하던 의견을 받아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우리가 진짜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을 갖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저 전문가들은 역시 전문가들이십니다. 뭐 주유수당 얘기도 나오고 순서 얘기도 나오고 속도 얘기도 나오는데 샵 3698로 들어오는 지금 시청자들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시청자들의 의견은 의외로 단순해요. 여기서 최저임금을 더 줄이면 더 죽습니다. 예. 뭐 아주 매우 단순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 사장님들도 많이 문자를 보내시고 알바생들도 이 노동자들도 많이 보내시고 그러는데 자 이거 좀 차근차근 해법부터 좀 가보죠. 어찌 됐든 분명한 사실관계 하나는 작년 재작년처럼 두 자릿수 인상으로 더 이렇게 과격하게 올리는 거는 못한다. 이런 공감대는 이 전제 아래 저희가 토론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건 뭐 다양한 계층을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예. 실제로 올해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갈등이 차라리 좀 줄어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사실은 뭐 어저께 우리 SBS, CNBC에도 나왔지만 중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아버지 세대 이 머리 하얀 분이 나오고 또 아들 세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이 세대 간의 이런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 정말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한 갈등을 줄이고 네. 서로 조금 이해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와 관련해서 하고 그런 것을 좀 실태를 조사를 해보면은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더 이상 이제 또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더 이상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의 큰 그림은 맞습니다. 소득을 늘리고 또 소득 중에서도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정부가 이전 소득하고 최저임금 인상 이 두 가지 키만 잡았는데요. 사실은 정부가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면 우리 가계 비중에서 지출 중에서 가장 큰 주거비 문제, 그 다음에 사교육비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된 대안을 내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임대주택도 만들고 실제로 그 다음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웠으면 주택 정책이라든지 교육 정책이 나왔으면 훨씬 더 사회 전반의 구조도 바뀌고 좋았을 텐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카드 중에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너무 급속하게 꺼낸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이 많았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그 갈등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하나만 좀 저 안타까운 제가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거 좀 안타까워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좀 길게 보내주셨는데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전부 다 편의점하고 알바생들 얘기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농촌이래요. 농업을 하시는 분이랍니다. 일반 인부의 인건비가 5만 5천 원 선이었는데 최저임금 이 문제 불거진 뒤로 지금 8만 원으로도 구하지를 못한답니다. 그 뒤에 뭐 이런 노동시간 단축 여기까지 겹쳐지면서 이분의 결론, 저 농업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제가 이런 유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무슨 도시의 뭐 자영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으로 이게 확산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어업이 우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거를 최저임금 미만율이라 그러는데 네. 농림어업분에서는 42.8%입니다.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미만이 못 주는 거예요. 그 밑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줄 능력이 없다는 없는 말씀. 거죠.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한 500만 정도가 이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82%가 30인 미만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 영세한 그 30인 미만에 충격이 조금만 이제 더 가면은 진짜로 이분들은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좋습니다. 이건 예. 좀 하나는 잡을 게 이제 사실 농림어업 쪽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못 주던 거 또는 안 주던 거는 이번에 이제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 인상하기 전에도 사실 만연했던 거예요. 어차피 못 줬던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못 줬던 건지 안 줬던 건지 이건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자를 보내오신 분은 이제 사정이 굉장히 딱하고 안타깝지만 사실은 농림어업 쪽에서 이제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과거의 농촌이 아니라 이제 임금 노동자를 데리고 이제 뭐 과수원이나 농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예. 이런 형태로 농업이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기업형 농업도 있고 예. 기업형 어업도 있지만 그래서 외국인 이렇게, 노동자들을 많이 쓰기도 했거든요. 지금 실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 5년 또는 그 훨씬 전부터 사실 그쪽에서 최저임금 위반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혼재돼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농림어업이 임금 노동자를 이용해서 농림어업을 하는 형태로 산업 구조는 바뀌고 있는데 기존에 그거와는 맞지 않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문제와 하나와 그다음에 최근에 2년은 어차피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효과도 상당히 농림어업 쪽에 있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진짜, 논쟁의 예. 결과로요. 예. 사실은 이제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도 잘 몰랐었고 사실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오르고 나면서 경총이 주휴수당 문제를 탁 끄집어 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셨죠.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농어민들도 마찬가지로 미만율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도 받아야 되겠구나 다 알게 돼가지고 그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더 확산된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또 노동자들은 사실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좀 살아난 측면도 있고 이런 논쟁의 어쨌든 결과물로서 확산된 측면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저희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그동안의 최저임금 때문에 벌어졌던 지난 2년 동안의 논쟁을 이제 종합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고 자 내년도부터 우리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본격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꺼내신 김에 주휴수당부터 먼저 갈게요. 저희가 젊었을 때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희가 이 알바를 뛸 때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는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셨어요? 몰랐죠 저희도. 최고부님도 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실 때 주휴수당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뭐 저는 뭐 진짜 몰랐죠. 저만 주는 대로 받았죠. 그렇죠. 뭐. 예. 예, 사장님 몇 시까지 나올 거야? 그러면은 7시까지 나와서 점심 주고 저녁 먹고 집에 가 그러면 그때까지 일했죠. 뭐 점심 저녁 주는 데는 좋은 직장이셨네요. 거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자, 조 특보님. 네. 그런데 주휴수당이라는 건 법에 있었죠, 그때도. 예, 근로기준법에 1953년도부터 있었던 예,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가 월화수목 금금금 이랬던 시절이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주휴수당 이제 처음부터 가서 주휴수당을 설명하는 건 무의미할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전제 아래 주휴수당 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법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 개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전부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폐지하자. 네, 주휴수당을 그럼 그만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지금 굳이 이제 100이라고 하면 예, 내가 예. 받는 월급이나 또는 시급일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 17%를 차지하거든요.
주휴수당이 상당히 많은 규모를 크네요. 차지해요. 예.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받는 노동자와 안 받는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17%가 되는 거죠. 예.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만근한 노동자에게만 주게 돼 있는데 네. 그럼 주 15시간 미만의 노동자는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저임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규모도 상당합니다. 지금 네. 굉장히 늘어나서 63만 명이 돼요. 이 정도 규모면 파견 용역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17%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 오른 만큼 주휴수당도 17%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더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은 한국의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합산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제 비교에서 이런 논란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폐지하자. 폐지한 것만큼 최저임금 그냥 17% 올리면 네. 그럼 사실상 동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법상 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줘도 되니까. 아, 창의적인 대안이신데. 네. 그거를요 단계적으로 17%다 얹혀. 물론 이제 그렇죠. 방법은 예, 단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단계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내지 5년짜리 전체 마스터 플랜을 짜서 기본급에다 주휴수당 집어넣고 임금 체계 바꿔주고 사실 지금 현대차 같은 데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뭐 예, 7천만 원 받는 예. 사람이 거기는요 기본급이 32%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임금 체계도 바꿔. 수당으로 얹어놨구나. 네, 다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고쳐지면서 아까 정인근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세이프트넷이 필요하고 예. 주거 이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서 예. 진행해야지 이거 한 해 한 해 이거 뭐 이 건너가면서 올해는 뭘 몇 프로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싸울 예. 수 없다.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방법은 이제 기술적인 방법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큰 아이디어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저는 노동자들한테도 꼭 손해는 아니다. 그러니까 월급제 노동자들한테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기 이제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시급을 가지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할증을 네, 150%를. 근데 시급을 계산을 할 때 자기 월급을 그럼 총 일하는 한 달의 시간으로 나누잖아요. 209시간으로 나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예. 빼면 179인가요? 174. 174인가요? 174가 되죠. 174로 나온다. 예, 그러니까 예. 분모가 작아지니까 자기의 그 단위 시급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단가는 올라가는 단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예. 연장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휴일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할증은 올라가겠죠. 야, 요 데모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휴수당을 가지고 예민하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어려운 얘기긴 어려운 합니다. 얘기기는 한데요. 어찌 됐든 주휴수당이라는 거 자체를 이번 기회에 없애자. 그리고 아예 그냥 저 최저임금 자체를 올려서 이 합산시키는 논란의 거예요. 여지를 없애는 합산 체계로 가자라는 주장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이제 크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입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국회가 산입범위 그 최저임금 바로 위에 있는 그 영세한 노동자들 그게 대상으로 그 얘기였거든요. 산입범위가 예.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수당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 예. 그다음에 앞서 말한 대로 이제 7천만 원 받는 노동자들이 이게 최저임금에 걸린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그 노동자들도 내가 왜 최저임금에 걸려야 되는지도 답을 못 해요. 아니 연봉이 7천만 원 받는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직원이 세상에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냐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도 입법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풀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 예. 입법적으로 단계별로 주수당과 관련된 논쟁들 그리고 아까 우리 저 특보가 이야기하시는 대로 14시간 이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예, 예. 이 사람들은 불이익이고 또 그 이상은 낮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14시간 이하로 많아지고 이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용자들한테도 별로 이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입법적으로 풀어야 되고 또 하나는 너무 금액이 많은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 듣지 않았지만 제가 뭐 대공장 노동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으로 가지고 혜택 볼 생각 말고 그거 입법적으로 나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라 하더라도 저 그 이야기했고 그러면 다들 그분들은 동의합니다. 뭐라고 답변하세요? 다 동의합니다. 뭐 우리도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자존심도 상한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 그러면요. 네. 예,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훅 지나가서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방금 전에 그 완성차 이게 완성차 왜 A사라 그러죠? 현대자동차 그러면 되지. 대한민국의 완성차가 뭐 현대자동차밖에 더 있어요. 이게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좀 보시자고요. 내 급여 통장에 찍혀 들어오는 돈이 월 569만 원이에요. 근데 기본급은 185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수당입니다.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최 고모님. 이거
뭐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잔업수당이라든가 그런 거에 기본이 되는 거 기본급을 좀 줄이고 성과급을 많이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지난 30년간 누가 이익이에요? 저렇게 되면 저게 월급을 주는 회사가 이득이 되려고 저렇게 쪼개놨습니까? 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저렇게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리하도록 네. 이 회사죠. 기본급을 뺀 거죠. 기본급이 그런 이제 다 기준이 되는 나중에 예, 퇴직금, 이제 상여금 뭐 이런 거, 예. 초과 근로수당 이런 거에 기본이 됐으니까 빼줘서 이제 수당을 하고 또 수당뿐만 아니라 이제 상여금으로 주면 사실 상여금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또 주다가 또 어떤 때는 안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조금 여유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번 수당이 붙기 시작하니까 아 이것저것 다 나눠갖고 아주 세분화하게 수당이 돼 있죠. 저 임금표가 너무 네.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위원장님이. 한국의 노사, 정부가 모여서 만드는 겁니다. 저게. 네. 과거에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기본급 5% 이상 올리면은 승인 안 해주고 불이익 많이 줬습니다. 맞아요. 예, 뭐 이래서 세제 혜택도 안 주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기본급은 별로 못 올리고 노동조합은 상여금이라도 올려야 된다는 이런 구조고.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잔업수당, 특근수당해서 일 안 할 때는 안 주고 뭐 공장 더 만들 필요도 없고 사람 덜 뽑을 도 없이 잔업수당, 특근수당 주는 게 좋고 또 노동자들은 잔업수당, 특근수당 뭐 1.5배 또는 뭐 휴일 야간하면 2.5배까지 받습니다. 단체 협약에 따라서. 어찌 됐든 간에 그렇다면 내 통장에 돈만 내 많이 통장에 들어오면 또 돈은 되니까.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예. 보니까 이 구조가 오래 오다 보니 계속 되면서 한 30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대공장에 연봉이 7천만 원 넣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걸리는 이런 왜곡된 구조를 만드는데 신속히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오래 인단에서. 저 현대차만 저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 저희를 포함해서 언론사까지도 저렇게 돼 있죠. 제조업은 시급제로 다 돼 있고요. 예. 제조업은 시급대로 돼 있는 부분은 다 저런 봉투를 가지고 있고 그나마 이제 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사무직이나 이쪽은 월급제로 돼 있는데 여전히 또 이제 주휴수당과 관련된 계산한 부분도 포함되어 자, 있죠. 좋습니다. 좀 정리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의 주휴수당과 저 복잡하게 쪼개져 있는 저 수많은 수당 체계를 같이 개편하면서 가지 않으면 최저임금만 가지고 싸우면 매년 싸우다가 끝나는 거지 발전이 없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예.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과속이 아니라 신호위반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순서를 안 지킨 게 문제였다라고 지적한 게 그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첫 해, 그러니까 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물론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책을 이렇게 세밀하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약을 만들 때부터 실제 준비를 한다면 저는 첫 해 예를 들면 상여금은 합산하면서 상여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임금체계 차원에서 통상임금 얘기도 있고 하니까 상여금은 합산하면서 두 자릿수. 두 번째는 주휴수당을 어쨌든 입법적으로 해결하면서 예를 들면 또 두 자릿수 이렇게 갔으면 실제 시장에 어떤 미치는 어떤 뭐랄까요 압력은 예상보다는 적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만큼의 소득 향상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모든 어떤 이해 관계자들이 그 갈등에서 최선의 효과를 냈을 때라는 너무 낭만적인 제가 가정을 한 걸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정책 설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훨씬 더 현장성 있는 그러니까 현장의 임금 체계와 현장의 체계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론에서 최저임금 10,000원이 가면 소득 성장으로 간다 이렇게 직결된다는 너무 이론적인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거 지금 하나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상황을 저도 좀 아는데 탄핵 거치고 그 난리통에 대선 캠프 꾸려져서 여야가 좀 대선 전에 확 뛰어들었을 때 이런 토론 없었어요. 네. 단 한마디도 없었고 전문가들 의견 없었고 10,000원 가지고 여야 모든 대선 후보들 전부 다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내놓고 표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정말 토론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작년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장 아쉬운 게 재작년은 정신이 없었으면 예, 재작년에 작년은 정신 몰라서 차릴 그랬다 만한데 치고. 못 해놓으니까 지금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상황으로 예, 가고 예,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것도 노동자 입장 말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챙겨보자고요. 예. 8,350원, 그럼 8,350원만 주면 되냐? 아니죠. 네. 주휴수당이부터 1030원이 됩니다. 아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네, 또 그러니까 10,000원이 넘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지금 8,350원에 지금 10,000원을 주고 있고요. 맞아요. 거기다가 예. 15시간이 넘어가면 4대 보험을 하는데 그게 968원이 더 붙습니다. 예. 시간당. 거기다 퇴직급여 시간당 836원이 더 붙이면 현재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8,350원이 아니라 11,834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 수가 없고 능력이 안 되니 그러면 저 월화수목금이 아니라 월화만 나와라 쪼개기로 가는 뭐 거죠. 쪼개기로 가든 뭘 해서 이런 그러면 이제 4대 보험이나 퇴직급여가 이제 빠지니까 빠지죠. 그렇다면은 뭐 주휴수당도 빠니까 8,350원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뭐 이게
뭐 잔머리 쓰는 게 아니라요. 이건 죽고 살고의 문제가 됐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쪼개기 알바를 고용할 수밖에 없고 영문도 모르는 알바생들은 이틀 메뚜기처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는 임금 소득은 줄어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차제의 주유 수당과 기본급 체계, 수당 체계 이거 같이 개편하지 않으면은 이거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 토론된다라는 세 분의 말씀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말 잘 들어서 이 직설의 토론을 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구하려고 그래요, 네. 공식적으로. 근데 하여튼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지금 제소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걸려 있습니까? 예, 지금 제소를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래요? 어디서 했냐면은 전국 중소기업 중소산업인 협회에서 뭐라고 제소를 했냐면 최저임금이 이 청구인들, 네. 이 자영업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 너무나 빠른 속도가. 그다음에 영업의 자유, 그다음에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다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요, 결론이? 이게 지금 2018년도 11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네. 플러스해서 주유수당도 별건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사회적으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그런 결정들을 그 대신 폭넓은 이 의견을 들어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뭐 헌재에서 결정나는 거야. 뭐 저 언제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건 그러니까 시장은 급하고. 예, 헌재의 결정이라는 것은 뭐 입법적으로 지금 현재 최저임금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OECD 기준으로 해도 우리가 뭐 6.4유로 정도 평균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헌재의 결정과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헌재의 결정보다는 사실은 노사가 좀 지혜를 모으고 그다음에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좀 빨리 의견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에 관련해 연관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나 재정 지원 이 두 가지를 맞춰야 됩니다. 이제. 좋습니다. 예. 근데 자, 그래서 6유로 나온 거는 우리가 주유수당을 뺀 숫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비교가 맞아요. 그래서 네. 주유수당이라는 국제 게 비교에서는 또 예. GNI를 기준으로 이제 환경연이 맞죠. 냈고 주유수당을 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저께 말이죠. 신용평가사인 피치사에서 네. 한국 보고서를 냈어요. 또 근데 내려갔죠. 2.5에서 2.0으로 내렸는데 예.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급격한 최저임금 때문에 예. 인상으로 기업의 심리가 위축돼서 투자 감소가 되고 영업이익이 감소된다. 일본이 그렇죠. 바로 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금 거기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내렸죠. 골드만삭스는 뭐 2.1로 예. 내렸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는 안 했고요. 경기가 좋고 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될 때 최저임금 문제가 논의가 되면 조금 좀 여유가 좀 생길 텐데 경제 전망은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여유가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주유수당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좀 하고 이 여쭤볼 게 많습니다. 차등 적용. 자, 해법 중에 하나로 지금 저 나오고 있는 차등 적용 문제 좀 여쭤보죠. 조성주 협력관님 네. 차등 적용 반대시죠? 지역별 차등하고 산업별 차등이 있을 건데요. 예. 산업별이에요, 업종별이에요. 뭐 같은 얘기라 치고 업종별, 업종별. 업종별이 맞겠죠. 예. 저는 지금은 일단 둘 다 반대 입장입니다, 사실. 근거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 안 되는 차등은 다른 나라 하잖아요. 예, 하는 나라가 있는데 과연 한국이 그러니까 저는 지역별 차등을 할 만큼의 경제권이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너무 땅덩어리가 좁다. 예, 우리는 뭐 사실 분단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이제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별 차등을 하거든요. 근데 근데 일본은 일본은 사실은 남한의 4배 아니에요, 그렇죠. 땅덩어리가. 규모가 크고 경제권도 관동, 관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경제권이 사실상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낙인 효과가 더 클 거다.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울 대 비서울 경제권이니까 네. 서울과 비서울로 좀 나누는 방법은 그건 없어요? 이제 양극화를 더 소위 말하는 그것도 안 수도권 그래서 안 돼요? 집중하는 양극화를 훨씬 심화시킬 수 있기 저 때문에 그럼 저는 제가 지금 자꾸 반항심으로 자꾸 네. 여쭤보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차등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이제 냉정하게 보면 왜냐면 지역의 일부 도시에서 안 주는 경우 예를 들면 아니 최저임금 못 주는 거죠. 왜 안 줘요? 못 주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왜냐면요. 예. 지금 최근에 뭐 2년에 걸쳐서 뭐 20% 가까이 20%를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제가 예. 2010년도 11년도에 처음 전국 최저임금 실태 조사를 저희가 할 때도 그때도 대구는 더 안 주고 어디는 더 안 주고 있었군요. 이 차이가 월등히 컸어요. 수도권과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두 가지 문제가 행정 감독이 훨씬 약하게 미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지역에서는 짬짬이로 우리는 원래 이 정도 줘.
이렇게 이제 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감독이 심해지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이제는 이제 단속을 하니까 이제 올라온 건데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는 지역별 차등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효과도 없을 어렵다. 뿐더러 예.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을 거다라고 사실 보는 거죠. 예. 예, 일본 예를 들어줬는데 일본 내 보고서도 예. 이제 지역별로 차등하라니까 맞아요. 이주를 하는 거예요. 아, 핵심 도시로. 알바생들이 아예 신칸센 타고 옮겨버려요? 예, 아니 그래서 돈 많이 주는 대로 이주를 해서 사실 일본 내에서도 지역별 차등하는 네. 그렇게 큰 규모를 갖고 있어도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다. 제가 우매한 질문이었군요. 예를 들어서 서울과 비서울로 나눠서 서울은 8,350원, 비서울은 7,000원을 인정을 하는 순간 비서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서울로 쫙 빨려 들어오게 된다. 아, 그럼요. 버스 타고 바로 버스 타고 온다. 이동합니다. 예. 제 우매한 질문은 그러면 저 속기록에서 아니 삭제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업종별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 여쭤보려고 특별한 하는 논의를 거예요. 해볼 필요는 있긴 한데요. 아, 그거는 논의할 필요 있어요? 저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돼 있는 거냐 업종별 지금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기에.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일 심하다고 하는 이제 편의점, 뭐 도소매업 이런 데가 좀 타격을 많이 받았다 하니 그런 데는 그럼 최저임금을 그럼 동결하고 좀 사정이 좋은 그 상대적으로 나은 데는 최저임금을 조금 더 인상해 줍시다라는 논의는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거 자체도 불가능합니까? 저는 뭐 논의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요하게 제출하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어떤 업종이 최저임금 차등 대상인지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가 되겠습니까? 이런 구조로. 예를 들어서 숙박업하고 뭐 음식 숙박업 해주면은 도소매업은 안 해달라 하겠습니까? IT업은 더 열악하다고 안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일 안 하는 뭐 이렇게 근로시간이 짧아가지고 최저임금 미만에 항상 노출된 이런 분들은 우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하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갈등이. 그리고 여전히 뭐 지역에서의 낙인 효과처럼 업종에서의 낙인 효과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런 작은 업종은 이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처럼 호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사실 제가 최저임금 할 때도 논의했었고 계속해서 논의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엄두가 안 나는 구조. 업종별 차등 적용이 말처럼 쉽지 않다. 해보신 분이 경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호 고문님은 업종별 차등 적용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그럼요. 주장하세요? 아니 이거는 100% 정부의 실력입니다. 가서 의논하고 자, 관철시켜야 돼요? 예,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뭐냐면 높은 소득은 항상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전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반도체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뭐 알바가 그게 하시는 분이 뭐 노동이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하는 일의 생산성과 강도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새 뭐 방송 나와서 잘 나가시는 분 뭐 얘기 들어보니까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는 똑같은 망치고 그 망치질의 시간당 단가는 같아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박수 막 받았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파퓰리즘으로 이 국민들을 오도해서는 안 되죠. 근데 저는 업종별로 하면 사실 이제 이 뭐 차등적으로 이런 뭐 서열이 매겨진다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노동시장이 이 가격에 의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변해갑니다. 그래요? 위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은 또 좀 낮춰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분명히 선순환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생각을 하죠. 자, 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매우 분분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 참 정리가 안 돼서 시간은 없지만 제가 1분씩만 결론부터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총대 메고 업종별 차등화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라고 결론 내시는 건가요? 네, 주장을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요구가 있습니까, 분명히?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래요? 저는 항상 이거 얘기할 때 최저임금의 핵심 쟁점이 해법이다. 고용에 대한 영향인데 그 고용에 대한 영향을 같은 이 생산성으로 보고서 하면은 진짜 나라의 경쟁력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한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예. 이게 내셔널 미니멈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최저선을 쓰는데 거기서 또 차등을 두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문제를 만듭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이런 이야기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구조에서 이걸 다시 끌고 나와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국민들 간에 지역별로 전라도는 뭐 얼마 받고 경상도는 얼마 받고 서울은 얼마 받고 업종별로서 음식 숙박은 어떻고 사무직은 어떻고 이럴 정도는 아니다. 위쪽에 시장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는 사람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예. 금융보험 하는 사람 많이 받고 이런 것과 관련한 부분은 용인될 수 있지만 내셔널 미니멈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을 또 거기서 차등을 두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셔널 미니멈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최저 그냥 기준이라 이거는 예외가 있으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특보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건 서로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산업이나 업종의 실질적인 평균적인 어떤 그 일반적으로 주는 임금 수준이까지 정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네. 미니멈이 아닌 내셔널 미니멈이 아닌 실질적 효과가 그렇게 된다면 업종별로 그런 걸 정리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업종별로까지 정리할 정도까지 돼 있는가,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정도로 우리 업종별로 산업별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보면 저는 그건 역시 이제 정건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예. 아마 업종별 논의를 한번 할 때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준비를 지금부터 하긴 해야 최소한 되니까. 올해는 아니다. 예, 저도 1, 2년 사이에 이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자, 봐요. 이게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가 올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전문가들 의견만 들어보시면은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충 감은 잡히실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황교안 대표가 지적했던 외국인, 내국인 차등 논쟁, 차등 적용하자. 뭐 엄청 많이 비판도 받으시던데 최 고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진짜 말씀 잘못하신 거죠. 아, 저건 잘못한 거예요? 저는 뭐 ILO부터 우리 FTA 하잖아요. 예. 다 이 노동법 준수하게 뭐 서로 약속하는데 저거는 진짜 누가 근데 법무장관 출신 아니에요? 아니 참모진에서 써줬을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실 건데. 그러니까 참모진. 황교안 총님도 옆에 좀 좋은 사람 두고 하십시오. 이거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바가 없고 세금도 잘 안 내는 외국인 노동자와 우리와 최저임금을 똑같이 줘서 내국인하고 이렇게 많은 임금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저 말씀은 기본적으로 잘못 말한 거다. 법 위반 사항입니다. 법 위반. 예, 근로기준법도 우리가 그런 건 있었어요. 옛날에 산업연수생 제도 해갖고 예. 조금 적게 줄 때가 그때 있는데 인권 유린까지 갔었잖아요. 그때조차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됐었어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황교안 총리님 이거 잘못 말씀하신 왜 거예요. 저랬을까요? 이게 인바운드도 있고 아웃바운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동료들도 우리의 자식들도 외국 가서 일하고 합니다. 예. 과거 우리가 뭐 독일 같은 데 간호사나 강부로 가가지고 일했을 때 그 사람들 기여도 없다고 차별받아서 우리가 서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공당의 대표가 저는 저는 잘못 이거는 말씀하십니다. ILO 올해 세계 100주년을 맞이해서 공당의 대표로서 자기 전혀 없는 게 법무부 장관하고 자기가 꽃게만 걸어오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주 노동자들이 힘들어가지고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강제노동, 임금 체불, 폭행에 힘들어하다가 우리가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 그나마 고용허가제로 바뀌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이주 노동자들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이주 노동자들이 열심히 해야지 우리 경제도 기여하고 이런 건데 기여도가 낮다고 이런 표현하면 우리도 미국에, 일본에 외국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호주에 뭐 워킹 홀리데이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안 그래도 인종차별도 받고 있는데 국적에 의한 차별 이건 전 세계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 위원장님이 갑자기 그냥 언성이 다 높아지시네. 아니 그런 쪽 활동을 많이 해오셨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고 저는 실제 저 황교안 그 대표께서 하신 말대로 하게 된다고 만약에 무서운 가정이지만 하면 오히려 국내 내국인들의 고용이 줄어버릴 그래요. 거예요. 왜냐하면 역효과 날 거다. 안 그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외국인 노동이 더 낮게 예를 들면 한다 이러면. 지금 건설 현장 같은 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적정임금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들한테 일정 정도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주는 제도를 해보니까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사라진 거예요. 네. 왜 아까 내국인을 쓰지 기술 있는 내국인을 쓰지 왜 이 정도 임금을 반드시 줘야 되면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를 쓸 이유가 없다. 굳이 외국인 쓸 이유가 없잖아요. 임금이 같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황교안 대표 얘기대로 하면 오히려 고용이 더 주는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좋아요. 있는 거죠. 원래 최저임금이요 탄생의 배경이 미국의 이제 남북 전쟁 끝난 다음에 흑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싼 노동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을 안 하려고 백인 노동자들은 이만큼 이상 줘야 된다고 법으로 정한 거예요. 네. 굉장히 탄생의 이 뒷얘기가 슬픈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서 이게 발전이 됐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 예. 그만할게요. 제가 더 질문을 드려서 이 주제를 더 이끌고 가면은 네. 야당 공격하는 거냐 그러고 또 뭐 정파적이냐고 또. 아니 근데 외국인 근로자는 이 예, 문제는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금은 기숙사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또 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현물로 이제 가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이 뭐 유지 비용이 조금 더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뭐 손볼 때가 많습니다.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문자에는요, 외국인 임금 수준은 현재 경쟁력에 좀 부당한 측면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차등 적용 안 하면은 국가 경쟁력 낮아집니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예. 뭐 아예 그냥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죠. 시간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아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냐 이제 앞으로 요걸로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하죠. 조 특보님, 네. 최저임금위원회 뭐 이렇게 뭐 개편도 한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개편 얘기는 지금 생각보다 속도는 국회가 뭐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국회가 문 닫고 저러고 있으니 뭐 예, 안 그래서 된다고 뭐 그러는 거고. 예. 올해는 뭐 거의 이제 안 되는 걸로 지나간 거고. 그럼 작년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좋아요. 네. 그러면 언제로 예상하세요? 저는 그냥 거는? 8월 5일 노동부 장관 고시가 될 것 같은데 6월 27일은 그럼 그때까지도 결론 안 나면요? 그거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내야 돼요? 예, 무조건 내야만 한쪽이 법적으로. 박차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세 번 박차고 나가면요, 그냥 그날 통과시킬 수 되는 거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긴 한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분위기가 좋아도 이렇게 잘 안 될 텐데 민주노총 위원장 형사처벌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래 되면 노동계 반발 심해지고 이게 분위기가 더 악화되는 것 같아서 예, 10시부터 아마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해 가지고 뭐 위원장이 구속되면 각종 정부위원회 불참이라든지 또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민주노총도 좀 이제 좀 이런 이렇게 정부하고 계속 저렇게 각세우고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 굳이 이럴 필요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에 건의주의 정부 시절에는 집회의 자유나 이런 것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청와대 바로 턱밑까지 국회 바로 담벼락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돼 있는 이런 구조이고 또 사실은 폴리스 라인을 넘지 않으면 취재가 잘 안 해줬습니다. 언론들이 안 받아줬었는데 이제는 그거 뭐 훨씬 더 잘 받아오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구태여 담념을 필요는 없고 지난번에는 사실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이 좀 사과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대화도 해야 되고 뭐 일자리 관련한 고민들 일자리 나누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내셔널 센터의 위원장을 OECD 국가에서 뭐 구속한 사례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사법부에서 좋습니다. 이것도 이 역시 또 더 제가 들어가면은 또 민주노총에서 예, 현명한 서운해하실 판단을, 테니까 그 질문도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망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끝내리라고 보고는 있는데 제발 부탁인데 좀 차등이나 업종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제출하고 또 국회에도 입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좀 착실히 준비된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조로는 또 올해는 아무래도 뭐 노동계가 좀 박차고 나가서 그런 구조로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죠. 두 분이 다 박차고 나가는 상황을 걱정을 하시는다는 얘기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로 저는 지금 들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듣기에는 최 고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저는 인하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대신 올해 인하된 부분은 차후에라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전적이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게 끌어가서 지금 뭐 한두 해 우리 지금 굉장히 진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턱에 있거든요. 네. 그런 아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뭐 박차고 나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생길 겁니다만은 저는 하여튼 뭐 끝나는 날까지 인하에 기대를 좀 많이 걸고 있겠습니다. 진짜 기대는 기대시고 인하될 가능성을 굳이 수치로 예측을 하신다면 몇 퍼센트? 플러스 3.5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될 가능성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전망하시는군요. 네. 예.
소폭 인하 정도로 전문가들은 이제 그 소폭 인상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과정과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이게 내년 후년까지 지속 가능한 거냐 아니면 매년 싸우는 쪽으로 좀 가는 거냐 이 정도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그 진행 상황 좀 보면서 세 분 다시 모시고 진행 상황 차근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정용건 위원장님, 조성조 협력관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임금을 같이 주는 거는 불공정하다. 이런 발언이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였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먼저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에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도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같은 임금을 줘야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라고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보 쪽에선 국적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못하도록 한 우리 근로기준법과 국제규범 등에 명백히 어긋나는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입니다. 보수 쪽에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깎으면 오히려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국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 생각해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해외에 그 일자리를 구하러 진출하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차등을 부과할 수가 있다는 식의 논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든 중소기업 대표들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지만 제1야당 대표의 발언으로선 법과 인권 또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도 문제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에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경제적으로 말이 된다 안 된다는 앞에서 다 충분히 설명을 했고 네. 여야 공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굳이 애써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준다면은 경영계가 워낙 힘들다 하니까 최저임금 올려서 그 혜택을 다 외국인 노동자들만 받지 우리 내국인들은 별로 도움받은 게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치자고요. 네. 자, 경제적인 맞다 틀리다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빼고 제가 궁금한 거는 황교안 대표 법무장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 되시겠다고 지금 나와서 저 고생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 위반이다 이런 거 몰라서 한 얘기일까요, 저게?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ILO 협약에 국제적으로도 문제되고 이런 거 몰라서 저런 발언을 하셨을까요?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예, 그 부분은. 아직도 취재가 잘 안 돼요? ILO 지인이. 협약에 분명히 어기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몰랐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법무장관 출신이 네. 그거 몰랐을 수 있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전문가나 관료라든지 이쪽을 대할 때 이거는 여러 직종에 다 해당되는 건데 자신이 계속 보고 있는 분야 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의 함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다른 거 물어보면서 기자가 그것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군요. 그리고 황교안 평론가는 대표 다 아는 것 같고 마치 세상 반사를. 평론가도 아는 것만 아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만. 자, 좋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을 보면 변호사도 아니었고 판사도 아니었어요. 법학자도 아니었고 검사였습니다. 검사 중에서도 공안 검사였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ILO 협약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어길 수 없다라는 걸 황교안 대표가 몰랐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망신의 그 거리가 될 만한 일이긴 하죠.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와 기자들이 계속 두 번, 세 번 취지가 뭡니까? 법은 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감안해서 한 얘기다. 나를 왜 비판을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반응들을 내시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본인 발언에 대한 이 문제의식은 온도차가 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위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는 게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깎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건 상식 네. 아니에요, 상식.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계란처럼 예.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어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흰자는 야당에서 많이 그 다른 정당에서 지적하듯이 뭐 외국인에 대한 혐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노른자를 보면 이게 외국인 고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발언이 나온 장소가 어디였냐? 중소기업, 중견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게 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또 갖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네. 말씀해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은 동일하게 줘서는 안 된다. 법을 고쳐서라도 이거는 좀 공정하게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들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나 거기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옳소 그러는 분위기였나요? 그 평소에 그런 민원이 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격이 그러게요. 돼서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벤치마킹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이 겉으로 보면 그런데요. 속으로 보면 고용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직도 의아합니다. 이게 진위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욕은 먹었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일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미국 내 평가는 높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도 오히려 그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더 수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분석도 없지는 그럼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는 두 가지 사실 반 외국인 포퓰리즘적 성격과 네. 그다음에 업주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한 자본지상주의적 성격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상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황 대표가 직접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이제 현장에서 있는 요구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정도의 수준에서 아니 그치고 반응을 있는 보니까 어처구니가 나를 뭘 갖고 비판을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터무니없는 비난이다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이쿠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정치적으로 황교안 대표는 뭘 얻었고 뭘 잃을까요? 이렇게 가면 글쎄요, 얻을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쪽 목적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분명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표가 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비판을 하면서 네. 이거 굳이 뭐 그렇게 임금에 대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예.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적게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 발상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사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보수 세력이라든지 어떤 자본 쪽을 대변하는 세력에서도 분명하게 하나의 가닥으로 잡히지 않은 문제거든요. 네, 네.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이쪽을 필두로 한 일각에서는 외국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예, 새로운 시대를 그렇게 맞이해야 된다는 네, 그런 네. 이론을 또 펴고 있는 아니 것도 어차피 있습니다. 3D 직업 그 힘들고 어렵고 저임금 그런 업종에는 우리 내국인들이 이미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200만 원 밑으로 받고서는 일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는 어차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로 논쟁이 뜨거워서 당론을 정하기조차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 법안이 예전에 지금은 의원이 아닙니다만 이완영 의원 등이라 이쪽에서 발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티즌들 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네티즌들이 한쪽에서는 아니 이렇게 하면 오히려 외국인 고용이 늘어날 텐데 라는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당 내에서도 정리되기 힘든 이슈고 황교안 대표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의견이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전략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러게요. 자신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 게 임금이라는 거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가격인데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 바가 경제 기여도에 따라서 임금이 정해지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논리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거는 불공정하다? 팩트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게요. 세금도 안 난다 그러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세금을 왜 안 내요? 2017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말정산에 55만 명 정도 그 참여를 해서 소득세 신고액이 7,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노동자들까지 합치면은 한 8,500억 원 가까이 2017년에 또 소득세 신고를 했거든요. 그 점에서는 기본적인 팩트가 틀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
그 벤치마킹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대중 무역 적자 규모에 대해서 틀린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팩트에서 틀린 발언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그러게요. 벤치마킹인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뭐 같은 얘기를 2번 듣고 3번 듣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지금 그 논리에 빠져들고 있어요. 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네. 아니 뭐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본인이 맞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듣는 넘어가죠. 사람들은 화두를 풀어야 되는 동자승의 신세가 되는 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우리 어차피 오늘 이해 안 되는 얘기 하는 김에 이해 안 되는 거 한번 좀 더 해보죠. 네. 북한 어선 노크 기순 있잖아요. 네. 노크 기순인지 대기 기순인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표류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군의 그 대국민 보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죠. 네, 뭐 표류하는 것을 발견을 뭐 나중에 했다 이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엔진을 잠깐 끄고 대기를 어선이 하고 있었던 건 맞는데 네. 다시 켜고 나서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그 한국까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군에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또 거짓말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입이 되겠습니다.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네. 그리고 이른바 해상 NLL, 그 해상 군사분계선에서부터 삼척은 강릉보다도 아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시간으로 따지면 59시간이고 거리로 따지면은 그게 수십 킬로일 텐데. 굉장히 오랜 시간, 오랜 거리를 그렇게 이동을 했음에도 발견하고 조치하지 못했다는 그러면 것이죠. 해상 경계에 실패를 한 겁니까? 대한민국은 해상 경계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까? 뭐 실패라고 해야겠죠.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고,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예. 북한 어선의 규모를 보면은 높이 예. 1.3m, 그러니까 파고가 높으면 또 보기 힘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았을 테고. 아니 근데 네. 그 파고가 높아서 너무나 쬐끄만 배라 안 보였다 그러길래 제가 기상청 가가지고선 그 당시 기상이 어땠나 한번 직접 봤더니 네. 20cm던데요, 파고가 20cm면은 그 어민들이 장판이라고 그래요, 장판. 네. 장판처럼 고요한 바다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파고가 높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파고 그러는데? 문제 다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예. 파고 문제 빼더라도 예. 이 어선 규모를 보면 폭이 2.5m, 길이 10m에 1.8톤인데 아, 이만한 조각배예요, 조각배. 저는 조금 다른 의문을 갖고 있어요. 뭡니까? 이 배로 그렇게 긴 거리를 이동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러게, 어떻게? 사실 조금 네. 다른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유념할 거는 이제 어쨌든 그 배는 뭐 무장 공비들이 타고 있는 배는 아니었는데 예전에도 보면은 반잠수정 네. 군에서 제대로 포착해가지고 처리를 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1983년에 다대포에 있었고 그다음에 1998년에 여수 앞바다 쪽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자주 많은 반잠수정들이 드나들었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잠수정조차도 다 잡아낼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하다. 이 부분은 조금 같이 정부에서도 털어놓고 이걸 발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매뉴얼상으로도 발견을 못할 경우에 적어도 해안 가까이 왔을 때 혹은 무태 내렸을 때 그때의 대응 전략으로 오히려 중심을 좀 옮겨보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거짓말했다는 거.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저 해군, 해경 저 거짓말하는 DNA 있잖아요. 예?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네.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또 몰아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아니 네.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경우에를 네. 보면. 그리고 저 보세요. 인민복 입고 있지 않습니까? 뒷짐 딱 얼마나 당당해요. 멋있게. 차라리 인공기를 휘날리고 왔어도 아무도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민들이 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네. 그랬더니 북에서 왔시오. 핸드폰 좀 빌려주시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도 50분 동안 네. 군경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점. 아니 거꾸로 생각해서 저 사람들이 귀순이 아니라 총 들고 와가지고 네.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어민들한테 총 들이대고 만약에 그랬으면 이거 과도한 걱정일까요? 그 걱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태세에 있어서 실제로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 못한 부분과 네. 그다음에 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 어찌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거를 좀 구조적인 부분을 나눠서 이거를 보고 향후에 어떤 재발 방지라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건 사실 정권의 문제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정권의 문제가 그렇게 아니고 파헤치다 보면은 옛날에 노크 기수는 그럼 뭐 새누리당 정권 그거는 아니었냐 다 보수 정권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때 노크 기순이든 간에 지금의 이
잘못이든 간에 이게 진짜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가야 되겠죠. 아니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이거죠.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거고 겁이 나니까 거짓말을 했다 치자고요. 문책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 보수 정권도 그렇고 지금 진보 정권도 그렇고 남북 대화의 관계에 있어서 이 땅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군이 믿고 경계 작전에 하다가 보니까 구멍이 생겨서 실수를 한 게 아니고 네. 아예 처음부터 나사가 풀려 있는 군이구나. 이거는 정말 맘만 먹으면은 무방비로 드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국민적 이 불안. 네. 요게 핵심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 불안들이 실제로 있는 것인데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주적 개념이라든가 옛날에 그런 것들을 살려내서 돌아간다고 한들 예, 그것이 군의 태세를 강화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크 기순 때도 남북 관계는 굉장히 악화됐었던 것인데 네. 정작 중요한 기본적인 안보가 무너졌던 거라서 이게 이제 남북 화해냐 뭐 대북 강경 정책이냐 이걸 가지고 군의 태세를 가늠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선 국방이라는 건 어떤 외교적인 상황에서도 균질하게 계속해서 그렇죠. 기본을 예. 유지해야 되는 대화는 것입니다. 대화고 안보는 네. 안보죠. 그래서 이것을 뭐 불필요하게 너무 외교 노선의 문제로 비화시키기보다는 좀 군에 집중해서 군의 군의 기강의 태세에 문제로.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요 다음 단계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예외 없이 군에서 나오는 대책 중에 하나가요 장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장비살 예산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두고 그 얘기 보세요.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매번 그래 왔어요. 네. 그래서 장비 예산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게 합법이 아니에요. 뭐 궁극적 해법은 아닐 수 예, 있는데 예. 근데 필수 조건일 수는 있어요. 예. 아무래도 더 좋은 장비가 있으면 낫겠죠. 네. 망원경 없어가지고 지금 뚫린 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오늘은 이래저래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아침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것도 뭐 좀 보겠죠. 자, 뭐 이제 답답하기는 한데 국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상화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대 야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부 문제로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자 파하고 네. 안 된다 파하고 좀 나뉘어져 있죠.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 대표적으로 인사청문회 특히 윤석열 후보자를 겨냥한 인사청문회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네. 사실 자유한국당 안팎의 묘한 기류들이 있어요. 지금 그 장외 집회를 통해서 당이 도대체 무엇을 얻고 있느냐. 네. 황교안 대표도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무시 못할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래도 어떤 뭐 국민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국회 생활을 오래 했고 그 네. 점에서는 황교안 대표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죠. 예,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력을 봐서도 그렇고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입장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지도부가 아니 지금 원내대표가 우리랑 별로 상의 없이 좀 돌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만 대처를 또 그래요.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당내 균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있고 이번에 저 해상 이거 뚫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방위도 그렇고 그래서 네. 청문회를 핑계로 해서 출구 전략으로 그 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없다. 저는 상식적으로는 있다고 보는데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정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예, 저는 사실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그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보다 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층 내에서도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제대로 싸우려면 링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처음엔 장외 집회가 또 하나의 링처럼 보였지만 예. 지금은 그냥 경기장 바깥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렇다면 뭐 패스트 트랙을 반드시 철회해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조건부인 것 같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요구를 하는 네. 것보다는 그만큼 또 장외에서 여러 가지 힘도 빼기도 했고 모으기도 했고 이런 성과들을 자신들이 성과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걸 네. 담아가지고 바람을 등에 업고 국회로 진격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대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죠. 김수민 평론가도 그런 상황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이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저 김수민 평론가 이해가 되겠어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든 간에 내재적으로 접근할수록 왜 맞아요. 선택을 하지 못하는가 이제는 의구심이 있죠.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면은 그게 상식선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걸 좀 트랙을 좀 벗어나고 있기는 해요. 네. 조금만 좀 지켜볼게요. 주말 뭐 지나고 나면 또 좀 변화가 생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법대 나와서 사시 패스하고 공안 검사하다 법무장관의 총리까지 모르는 거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딴 거는 잘 모르겠고 경제 실력은 이번에 보니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하자니요. 법 고쳐서 외국인 임금 낮추면 사업주들은 싼 임금, 외국인만 쓸 거고 그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시장 원리입니다. 내국인 우선 트럼프 따라한 거다? 이거 번지수 잘못 짚은 겁니다. 트럼프는 불법 체류자, 불법 노동자 내쫓겠다 했지 임금 차별한다 소리 한 적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거칠어도 정교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현 정부의 아마추어 경제 실력 민낯이 드러난 대목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낮추자?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 실력 갖고 현 정부 경제 잘한다 못한다 비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의 이념을 버무린 현 정부나 경제에 정쟁을 끼워넣는 야당이나 국민 입장에선 도끼인 객긴입니다. 좀 나을까 싶다가도 나오느니 한숨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